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특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 지부장인 장윤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스템 최기옥 회장님과 대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대한특관절교합학회 임영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교합과 관련되어 만나는 임플란트 보철물들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고 난 뒤에 그 보철물은 변한다는 거죠. 그 보철물의 교합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가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은 자연치에는 이렇게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있고 임플란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대략 한 20에서 100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먼저 약 한 5파운드, 한 2.2kg 정도의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파운드 힘을 가했을 때 호라이존탈 무브먼트가 자연치에서는 이렇게 한 64에서 100, 임플란트는 한 10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버티컬 무브먼트는 더 적게 있어서 자연치에서는 8에서 28, 임플란트에서는 3에서 5, 거의 없는 거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많은 석학들이 리차드 스칼락, 잔 브론스키 등의 연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연치하고는 달리 임플란트에서는 아주 thin한 articulated paper, 그래서 심스탁 같은 걸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접한 자연치에 더 많은 힘을 가하도록 해줘야 되고 임플란트에는 좀 작은 힘을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에는 엑시알 한 오클루잘 힘만 받아야 되고 라테랄 폴스는 가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라테랄 익스컬션 시에는 이제 자연치에만 이제 힘이 가해지고 임플란트 보충물에는 가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전치부를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는 2개 이상 심게 되면은 그걸 스플린트해서 힘을 라테랄 폴스를 받아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들을 폈습니다. 이 모든 게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스페이스의 유무에 따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스팀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치와 자연치는 20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치아와 임플란트는 50 마이크론, 임플란트는 70 마이크론. 임플란트와 오버덴처건 임플란트와 덴처일 경우에는 12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대개 한 70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자연치는 이 머리카락을 입안에서 씹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데 치아와 임플란트에서는 좀 얇은 아주 가는 치아는 머리카락은 감지 못하지만은 좀 굵은 건 감지할 수 있는 거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라면은 감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특히 임플란트 오버덴치를 있을 때는 머리카락 두께를 감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여기에 모든 이유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스페이스의 유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스페이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옆에 있는 자연치 입에서 좀 의도적으로 낮은 교합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교합이 계속 유지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환자분이 팔로업에서 오시면은 그 임플란트에도 자연치와 같은 정도의 교합점이 지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IMG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라모발 엘리멘트에서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는 효능이 없고 오히려 문제점만 야기한다는 그 증명이 되었고요. 리차드 스칼락 같은 분들은 그래서 샥 오브저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합면을 레진을 하자고 했는데 이 또한 역할이 거의 없다라는 거 이제 판명된 이야기고요. 칼미시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시브 본 로딩을 하자고 했는데 트라비큘러 패턴 강화 목적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본 리마들링 관점상에서는 결국은 하나 안 하나 본 리마들링 되는 건 같기 때문에 효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또한 본 퀄리티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성비가 시간 오래 걸리지만
가성비라고 하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들을 했는데 이렇게 한 것들이 과연 임플란트가 보호되고 수명도 연장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죠. 꼭 그렇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자연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교합 조절을 잘못했다거나 혹은 적절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못 심고 혹은 분배를 잘못했다든지 등등의 부적절한 바이오메카닉스. 그 외에 이제 의사의 책임이 아닌 환자의 관점에서 아주 파라펑션, 브럭시즘이나 클런칭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클루잘 오버로드, 과교합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스크루 루즈닝이 나타나고 임플란트 모빌리티, 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경우는 프랙처도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충물에 이제 스크루 루즈닝, 파절, 어버터먼트 파절은 주로 이제 싱글 코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겠죠. 그 외에도 브리지나 풀마우스 브리지, 프레임워크에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오클루전 그리고 프레임워크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프레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프 각도입니다. 커스프 앵귤레이션을 보면은 자, 그리고 오클루잘 테이블의 크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오클루잘 테이블을 좀 작게 하자는 그런 또 이제 통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하는데, 요 근래는, 오클루잘 테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커스프 각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해서, 커스프, 각도는 좀 낮추고, 오클루잘 테이블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이제 대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커스프 앵글을 10도만 줄이면은, 골드 스크루에는 27% 텐션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에는 32%, 그리고 임플란트에는 34%의 텐션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의 생산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자인치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센터가 에이피칼 3분의 1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력이 이렇게 가해진다면은 이 커스프 앵글의 수직전으로 이렇게 힘이 내려가게 되고요. 이 F가 되고요. 이 거리 D를 곱한 게 토크가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에서는 로테이션 센터는 이제 3번 스레드 여기가 됩니다. 자연치는 에이픽 스레드지만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해지는 토크의 힘은 요 F 곱하기 D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학적으로 보면 어차피 자연치보다는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토크가 좀 적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커스프 앵글을 보시면은 아주 스티프한 거하고 완만할 때 보시면은 아주 스티프하다면 빨간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토크가 커지는 거고, 커스프 앵글을 줄이면은 요 스몰 d가 돼서 커스프에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 선이 더 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프 앵글을 줄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때는 이제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되는 거죠.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이제 임플란트가 더 이제 길면은 크라운이 작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1대1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그러고요. 때로는 요새는 워낙 임플란트 성능이 좋아서 뭐 1대2까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고려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안 좋으면은 임플란트를 더 심어준다든지, 오버덴처를 라든지, 그러니까 고정성을 하지 말고, 그죠? 오버덴처를 해서 가출성을 주면 더 힘이 적게 간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원스테이지 임플란트가 크라운 루트 레이쇼에는 좋다 이 말이 되겠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본 레벨을 쓰면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임플란트 원스테이지를 쓰면은 더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좋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원스테이지가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교합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한 커스프 앵글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제 논제는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브릿지나 풀마우스 브릿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크 에로전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술을 상하악 4개를 다 심었고요. 그리고 힐링 후에 인상을 체득해서 이게 이제 스파크 에로전을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임프레션 코핑이나 랩 아날로그들이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직을 만들어서
VD를 확인하고요. 직을 만들어서 프레임 임상이 잘 체득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VD 체득하고 페이스북 트랜스퍼하고 치아 모양을 확인하고요. 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캐스팅을 한 겁니다. 캐스팅을 하고 나면은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원 스크루 테스트를 하면은 이 부위에 가서 갭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하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 스크루 테스트를 할 때 여기는 다 정확한 핏이지만 여기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스크루 루즈닝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크 에로전을 하는 과정입니다. 스파크 에로전을 하면서 이제 과정입니다. 이렇게 스파크 에로전을 하는 방전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 에로전이 끝난 뒤에 원 스크루 테스트를 하면은 4개의 임플란트 전체에 핏이 아주 정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 마이크론의 우리는 정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다 이렇게 한 거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덴처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오버덴처를 끝내서 딜리버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라테랄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이제 서로 잡아주는 힘이 좋아서 스크루 루징이나 파즈 같은 게 막아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마우스 픽스 브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없을 때니까 캐스팅만 할 때니까 정교성이 떨어진 상태죠. 자, 그래서 임플란트 8개를 심어서 14번 브리지를 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힐링 후에 인상을 체득하였고 스파크 에로전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버티컬 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왁스업해서 컷백을 해서 자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캐스팅 한 14번 브리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 스크루 테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쪽 보십시오. 4군데 모두 다 이렇게 갭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mm 가까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아주 심한 거죠. 이거는 정확한 보충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이걸 섹션해서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에로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이고요. 자, 스파크 에로전 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원스크루 테스트 했을 때 정교한 보충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좌우 확인했을 때 원스크루 테스트 했을 때 10마이크론의 정교함으로 모든 보철물의 핏을 측정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스크루 터닝 테스트를 했을 때 모든 임플란트의 간격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교한 보철물이 되고 비스크 상태, 그다음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아주 만족해 하였고요. 자,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 주었고요. 2023년, 2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스크루 루저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보철물을 만들어주면은 이러한 스크루 루징 파즐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은 임플란트가 모빌리티가 생기는 거죠. 오스티오티그니시 깨지는 거죠.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저한테 오셨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부하를 이제 추정하게 된 거고요. 염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쉽게 제거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보시면 이제 소프티슈도 개재된 것을 볼 수 있죠.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죠? 6mm의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교합 설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프의 각도도 좀 낮춰주고, 라테럴 익스컬전 시에 절대로 닿이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의 이제 교합력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플린터를 장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스플린터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15년 뒤에 사진도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재 20년에 걸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하였습니다. 17번에 제가 4.1 곱하기 8
티슈 랩을 식립하였는데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더 굵은 거를 심었어야 되는데 괜찮나 싶어서 했는데 이 환자는 과부하로 인하여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뽑히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굵은 거로 식립하여 주었고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해주는데 이 환자 보시면은 아주 그죠 클렌칭 혹은 브렉시즘을 볼 수 있죠. 골드 크라운이 다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감안해서 저는 나중에 스플린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보시면 다 따른 것을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스컬전 때 별로 이렇게 다이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합력이 세니까 저는 크라운을 하고 난 뒤에 이 스플린트를 장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 후로는 한 십수년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합력이 센 분들한테는 스플린트를 장착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부하의 가장 최종적인 이제 단점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게 되겠죠. 교합력이 세기나 임플란트 제로의 물성, 역학정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죠. 볼 랭글트 같은 분들은 10,000분의 39, 그러니까 0.39%에서 이제 임플란트가 파절한다고 그랬고요. 주로 이제 대구치에서 이렇게 파절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티클에 보면은 2.3% 혹은 0.9% 이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 파절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유를 보면은 임플란트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타이타늄 6 알루미늄 포바나디움도 있고요. 이런 타이타늄 알루미늄 나비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금을 해주면은 더 강도는 튼튼한데 5cm에서는 좀 약하다는 말도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입 4, 그레이드 4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직증이 작을수록 파절 확률은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싱글에서 더 많이 될 거고, 칸티럽에서 파절될 거고, 칸티럽가 있다면 고압치아가 파절된다. 그 다음에 파라펑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본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는 이제 튼튼하게 합금을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환자는 오른쪽은 이렇게 타입 4, 그레이드 4 임플란트고요. 왼쪽은 그레이드 3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환자분이 18년 만에 왔는데 파절되고 왔습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파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절된 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는 바로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트랩파인버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요. 쉽게 이제 되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앞에 것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즉시 식립할 수 있으니까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바로 이렇게 수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힐링 후에 크라운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파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물성, 그레이드 3까지는 약하다. 적어도 4 이상은 돼야지 된다. 그리고 더 굵은 거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더군다나 파라펑션 있는 환자한테는 굵은 걸 심어주는 게 필수적이고 스플린트까지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환자가 찾아와서 팔로우업 할 때 찾아와서 그 불평을 하는데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선생님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음식이 끼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드 인펙션이죠. 자연치는 메지알로 드리프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있고 그 앞에 자연치가 있다면은 임플란트의 메지알 쪽, 그죠? 치아의 디스탈 쪽은 음식이 이렇게 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리치의 높이를 갖게 한다, 혹은 교합점이 마지널 리치의 근음식 경사면에 위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제 뭐 대책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언젠가는 텐던시 메지알로 숙이게 되면은 끼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플러스가 아주 저항을 가지도록 핏하게 해줘도 언젠가는 이렇게 컨택이 루즈해지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업 때 우리가 계속 루즈한 컨택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게리 그리스테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야기했는데
푸드 인펙션은 이렇게 갭이 루즈해지는 거는 컨택이 루즈해지는 거는 34에서 66%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개월, 대개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지알 쪽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틴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리트리비빌리티 때는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했을 때 불편함을 해줘야 되고, 갭이 워낙 커가지고 음식이 끼더라도 환자 불편하다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치아에 캐리어가 있으면 캐리어 쓰이는 걸 레진하면서 뭐 수복해주면 좋겠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거 보면은요, 크론하고 난 뒤에 박할 쪽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치과에서 하고 저한테 불편하다고 해서 오셨는데 아주 박할 쪽이 이렇게 함몰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이 몸도 지글거리고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운을 이제 벗기고, 그죠? 템포랄을 만들어 줬습니다. 템포랄 크라운을 만들어 주어서 환자분이 사용하게 한 거죠. 아까보다 박칼이 좀 덜 함몰되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고, 아까 차이가 나죠, 상하에. 그래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골드 크라운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크라운을 식립할 때 박칼 쪽에 본을 떼어줘가지고 벌크하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는 이제 크라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더 좋은 건 또 이렇게 버티컬 스페이스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야지 프로파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환자의 불평은 보면은, 선생님 높이가 낮아져서 안 씹혀요. 일주일 뒤에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팅하고 난 뒤에 크라운을 세팅했습니다. 한 달 뒤에 점검했어요. 일주일 뒤에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 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치아되어 있는데 임플란트 쪽에는 크라운이 하나도 이렇게 교합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크라운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제 교합이 잘 되도록 해 주었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달 뒤에 점검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크라운의 임플란트 크라운에 교합이 하나도 안 되고 교합지가 몇 장이 쑥쑥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 히든 포스테리어 브라이트 콜랩스라는 또 명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한쪽에 치아가 없어가지고 이제 부분무척으로 되고 오래 살게 되면은 그 부위가 이제 TMJ 콜랩스가 돼가지고요. 스탑이 없기 때문에 콜랩스가 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치아가 없어지면은 요 콘다일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크라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크라운이 만들어지면 정상적 기능을 하니까 올라갔던 게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갭만큼 구강 내에서는 이렇게 갭이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갭만큼, 이 갭이 크면 클수록 그 환자분이 이제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 계속 빠지니까, 요 갭이 작으면 한두 번으로 내릴 수 있는데 요 갭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오래 돼야 거기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크라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수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환자분한테 미리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미리 해주면은 이제 명의가 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은 이제 변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썸머리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부하가 가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스프 앵글을 줄여줘야 된다. 정확한 프레임을 해줘야 된다. 스플린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등등 환자가 가지는 불평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선고지를 해주고 수복을 수정을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꾸준한 팔로우를 해서 환자분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교합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